이번에 수상자 보면은 데런 아제모울루 미 네. 매사추세츠 MIT 경제학과 네. 교수 있고요. 사이먼 존슨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예요. 사실 그 중에서도 예. 제일 그래도 눈에 띄는 분은 아무래도 이 아제모울루 교수세요. 데런 아제모울루 교수가 기후변화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가 네. 보여요. 관련해서 쓴 글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쓰신 글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아제모울루 교수의 글은요, 이 노드하우스 교수의 관점을 비판한 글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예. 다음은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기후변화 대책에서는 갈린다. 올해 노벨상 우리나라는 한강 작가의 문학상 수상으로 그거 때보다 관심이 높죠. 네. 정말로 뜻깊은 소식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최 기자는 우리 프로그램 주제에 맞게 경제학상 수상자를 보신 것 같은데 늘 이렇게 학구적이셨나요? 이게 당연히 이제 교수님이 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 교수님이 예. 경제학 하시면서 네. 이제 기후 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수상자 보면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이제 일단 좀 짚어드리면 데런 아제모울루 미 네. 매사추세츠 MIT 경제학과 네. 교수 있고요. 사이먼 존슨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예요. 네. 업적이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사회제도가 중요하다. 이걸 입증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제학상만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기후로운 경제 네. 생활인데. 근데 이 중에 데런 아제모울루 교수가 기후변화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가 네. 보여요. 관련해서 쓴 글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쓰신 글이 있는데 저희 기후로운 경제 생활이랑 딱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수님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왜냐면 경제학자이면서 그래요. 기후변화를 연구하시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어서 예, 좋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받은 세 분, 사실 그 중에서도 예. 제일 그래도 눈에 띄는 분은 아무래도 이 아제모울루 교수세요. 예. 이분이 이쪽 분야에 어떻게 보면 제도나 정치 구조나 어떤 포용성,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은 경제학자가 이 두 개를 연계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이런 것을 아주 200년에 걸친 그런 광범위한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해서 이런 연구를 이제 시도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워낙 이 아제모울루 교수가 경제학 분야에서도 발이 넓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 한마디씩 꼭 해요. 예. 그런데 기후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무슨 아주 엄밀한 학문적인 어떤 학술 이런 논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자기의 어떤 생각을 주장을 편 글이 있었던 거죠. 한번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일단 2021년 9월에 쓴 글이고요. 기후변화는 경제학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되게 관점을 좀 선명하게 좀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전문 이제 미국 외신에서 이제 조명을 한 거예요. 글이 인상적이어서 가져왔고요. 글을 일단 조금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앞에 서두가 일단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되게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던 이제 미국의 여름을 딱 이제 짚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심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물 종 멸종 우려도 있고 기후 피난도 우리 닥치는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걸 좀 그런 거를 상기하면서 네. 시작을 하고요. 자, 경제학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고전 경제학에서 당연했던 많은 관점이 수정이 될 건데,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아직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이 빈곤을 벗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후 문제 때문에 경제 성장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주류 경제학이 새로운 기후 현실에 맞춰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장을 던졌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아제모울루 교수가 드러낸 첫 번째 관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걸 네. 포기하는 건 잘못된 선택이다. 네. 이 점입니다. 사실은 이제 예. 경제학자 입장에서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장을 포기한다는 건 예. 너무나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이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도국가의 성장이 너무 중요한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 이거를 좀 줄여라. 그래서 그것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과연 그것이 개도국의 국민들에게 적합한 정책이냐?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이러한 식의 접근이
용인되겠는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예.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하고 성장과 기후 변화가 그렇죠. 같이 대응이 가는 방향으로. 가능하다 뭐 네. 이런 아이디어를 낼 것 네. 같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아제몰루 교수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단순히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전환에 뭐 기술, 산업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아주 막대한 투자를 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 관련해서 뭐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좀 변화를 급진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읽혔어요. 네. 그래서 아예 우리가 탄소 배출을 좀 억제하는 그 탄소세 부과 정책이 일단 시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고가 되고 있었는데 경제 정책적으로도 탄소세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금, 인센티브 제공해서 청정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을 유도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기후 변화가 재앙적으로 치닫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예. 딱 떠오르네요. 사실 그 감축법이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 실제 어떤 정책을 지향하는 법인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투자액이 84%의 투자액 3,69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 정부 연방 정부 투자액이 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 분야에 다 집중 투자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생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 또 전력 송전망을 다시 재구축하고 이런 청정산업, 배터리, 또 전기차 이런 쪽에 막대한 보조금을 줄 테니 열심히 와서 예.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어라. 이게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아제몰루 교수는 물론 일자리 자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기후 대응에 가장 적극적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받아서 어찌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보조금 정책을 통한 기술 혁신, 기술 투자, 탈탄소로의 이행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실현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때가 아무래도 뭐 바이든 네. 정부 취임 초에 맞아요. 얘기도 하고 같이 이 같은 글이 맥락이 이 있다는 글이 생각이 들었어요. 2021년에 나왔고 예. 그 법이 2022년도 8월에 통과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조언을 좀 주셨던 게 아닐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되게 구체적인 예시도 들어요. 그래서 2021년 9월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제 끝나고 뭐 그 관련해서 이제 경제적 여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예상을 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아제몰루 교수가 이렇게도 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에 이제 항공산업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이걸 부양하기 위해서 앞으로 막대한 양의 공적 자금이 투입될 건데 그걸 기회를 삼아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항공산업의 청정한 전환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요거를 가져오기 이전에 사실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먼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분이 그럼요.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도 예전에 네. 2018년에 네. 이 글이 쓰여지기 3년 전에 네. 이제 수상을 했었는데 이분도 경제 성장과 기후 변화 통제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그래도 경제학자들이 좀 던질 수 있는 화두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아제몰루 교수의 글은요. 이 노드하우스 교수의 관점을 비판한 글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읽혔냐면 아제몰루 교수가 보기에는 기후변화와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노벨상까지 탔던 이 노드하우스 교수가 기후변화 대응에 너무 점진적이다. 이렇게 이 사람의 방식은 너무 점진적이다. 그렇게 하면 기후변화 대응 못해. 네. 약간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비판한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학자들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이라는 게 멈추면 안 되니까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갈 수 있는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건데 저는 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고 좀 이걸로 컨센서스를 빨리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2022년에요. 그러니까 네. 이 글 나오고 1년 뒤죠. UN IPCC 6차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필요하다면 선진국들은 디그로스, 탈성장이라도 해야 된다. 방금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이 같이 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급진적으로 나오기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빨리 이걸 사회적 설득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사실은 이 탈성장, 디그로스라는 용어 아마 예. 이 IPCC의 이 글을 담은 분은 예. 과학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경제학자들, 특히 주류 경제학자들은 예. 이 디그로스 말
거의 금기어처럼 왜냐면 성장을 그쵸. 포기한다.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네. 너무나 많은 것을 잃는다라고 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오늘 최 기자께서 이걸 들고 왔는데 제 네. 수업 시간에 맨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롤다우스. 아, 예, 아무래도 그러네요. 이제 예. 이 분야에 1970년대 최초의 논문을 예.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탈탄소와 경제 성장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식의 논문을 쓰기도 했고 어찌 보면 기후 변화 경제학의 1세다라고 할 수 있죠. 어. 예, 그래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됐는데 어, 그 아무래도 후발주자는 물론 뭐 결국은 이 아제모울로 교수도 노벨상을 받았죠. 네. 6년 뒤에 받았네요. 예. 롤다스가 받은 이후에. 네. 그런데 후발주자는 이 선발로 가는 이 학자를 또 비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네. 비판의 관점이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지나치게 안이하게 봤다. 음. 기후변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칠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그 피해 비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그 적극적인 정책 중에서 이른바 내생적 기술 진보라고 하는 기술 혁신이 가져다주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정부의 또 경제 주체들,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롤다우스의 주장도 저도 일정 정도 좀 아니하다. 그러니까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탄소세 매기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매긴 것은 조금 지양하자. 이런 식의 뉘앙스들이 있는데 또 많은 경우에는 너무 기후 피해가 커져서 안이하게 탄소세를 매겼을 경우에는 어쩌면 경제 성장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사실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탄소세의 세율을 필요한 대로 적극적으로 매기기만 하면 기업들로서는 이제는 탈탄소를 가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기술로 가겠죠. 청정 기술도 빨리 개발하고 배터리도 나오게 하고 전기차도 만들어서 탄소 배출을 안 하는 방식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제모울루는 양쪽을 다 해야 된다. 채찍도 필요하고 당근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당근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해서 차별화를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이 아제모울루 교수의 글 때문에 노드하우스 교수의 그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효율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했던 거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던 그런 것 면도 같아요.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좀 주류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네. 너무 강력한 탄소세를 매긴다든지 네. 너무 강력하게 지금의 성장 경로에서 이탈할 정도의 기후변화 정책을 쓰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경제 자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어느 정도 타협하는 선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미래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좀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2019년에 노벨 경제학을 수상하셨던 그 수상자 중에 아비지트 베너지 MIT 교수랑 에스테르 디플로 MIT 교수도 맞아요. 공동 저서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경제학자들의 기후 변화 관련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 건데 주로 기후 변화와 불평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대부분은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재화를 생산할 때 나오는 건데 그로 인한 기후변화의 비용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다 치르고 있다.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이 소비 문화 자체가 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뭐 차량을 타면 전기차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조금이라도 더 작은 차를 타거나 아니면 그냥 뭐 차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을 만드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로 우리 세금 걷는데 이걸로 재분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해요. 가난한 나라의 에너지 전환과 청정 기술 개발을
선진국이 지원하는 방식의 그럼요. 그런 재분배, 이제 그럼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쵸. 갈 수 있는 그런 점을 고민해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셨어요. 특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1인당 GDP를 높이는 게 반드시 바람직한 건지, 음. 물질적 소비를 후생으로 삼아온 그런 지금까지 그 다가온 경제학이 맞았던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자성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내 책들을 보고 글을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고민에 직면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통계청이 지금 인플레이션 우리 물가 계속 발표하잖아요. 물가 지표를. 그러면은 사실 올 초부터 인플레이션 진정됐다고 했거든요. 한 봄에서 여름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2%대로 물가 이제 잡혔다라고 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과일 채소 너무 비싸니까 그쵸. 사람들이 실감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특이했어요. 기획재정부가 올 봄부터 "아 우리나라 이제 수출 늘고 경제 활력 좋다." 그러면서 "내수도 곧 회복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6개월이 넘도록 내수 회복 조짐이란 말을 계속 쓴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수 회복은 언제 되는가? 그러니까 수출과 그로 인한 GDP의 성장이 수출 증가와 GDP의 성장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수가 여전히 저는 좀 침체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소비가 절대 증가하질 않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GDP로 지금까지 경제를 많이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깨끗한 공기, 상쾌한 날씨, 그다음에 신선한 제철 음식 뭐 이런 것들 GDP라는 그 숫자에는 좀 담기지 않는 그런 음. 삶의 질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기후 변화가 점점 심해지는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GDP 지금의 경제 성장과 경제 그런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같은 게 어 우리 삶과 괴리가 점점 커져서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지. 뭐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이제 '이런 고민에 맞아요. 직면했다.' 이런 네. 생각이 아주 들더라고요. 중요한 예. 말씀 많이 잘 해주셨어요. 음. 사실 농산물발 인플레이션 벌써 올해 우리 국민들이 아주 뼈저리게 겪고 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또 GDP가 더 이상 경제 규모를 보여줄지언정 삶의 질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는 아니다. 뭐 이런 지적은 이미 주류 경제학계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 건 이 두 분, 개도국에 대한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아 예, MIT 교수 두 예. 분이. 그러다 보니 개도국에서의 그런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이 개도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지를 사실은 아마 눈으로도 많이 목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가서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야제모글루 교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나 드리면 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미국의 학회에 갔다가 예. 이분이 발표하는 자리에 그 세션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 세션이 꽤 이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주제로 모인 자리였어요. 거기에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도 그 자리에서 발표를 그분도 노벨 했거든요. 경제학상 노벨상 이미 수상자죠. 오래전에 받았고 뭐 예예. 천재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근데 예. 당연히 저는 발표 순서가 아니 이미 노벨상을 받은 분이 먼저 리딩 발표자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제모글루 교수가 먼저 발표하더라고요. 어. 그것도 본인이 직접 발표도 안 하고 공저자인 젊은 공저자를 네. 발표를 시키고 자기는 앞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예. 아 이게 지금 뜨는 학자는 누구구나. 음. 스티글리츠는 이미 이제 약간 지는 해 원론가요? 여기서 원로 여기는 뜨는 해. 근데 뜨는 해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미국 학계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뭐 아제모글루 교수는 기후변화 연구가 핵심은 아니죠 본인의. 그렇지만 여기서 주장한 바가 저는 하나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이 기술이 실제로 가져다주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의 이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이런 것은 기존의 많은 기후 경제학들이 얘기하는 탄소세 부과라든지 어떤 국가가 타국가에 대해서 탈탄소를 위해서 일정한 무역 규제를 가한다든지 이런 거를 와 더불어서 네. 하나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이 사실은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도 지금 이런 청정 산업, 청정 기술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경제에도 주는 시사점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럼요. 일관되게. 예, 연속적으로 그렇죠. 예. 뭐 하여튼 건 진짜 두말할 나위 없는 너무 중요한 요소 같아요. 예, 제발 좀 경제를 정치로부터 좀 탈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